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화이트헤드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유기체 철학, 과정 철학, 화이트헤드의 철학적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생각인데요. 화이트헤드는 여기 보시다시피 1861년부터 1947년까지 살았으니까 19세기 말쯤에 태어나서 20세기 중순까지 사셨으니까 어쩌면 현대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기까지 살다가 가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제 가장 유명한 과학적으로는 이제 뉴턴의 어떤 시간과 공간이 깨어지고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가 나오고 양자역학이 나오던 시기고, 또 논리학에 있어서도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이 이제 비판적으로 극복이 돼서 새로운 논리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성을 통해서 발전시켜 왔는데, 그 이성 자체의 한계점을 다시 한번 깨우친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점 많은 분들은 뉴턴의 물리학은 절대 깨어지지 않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학 안에서 과학이 절대성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보면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가장 큰 적은 자식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턴이 했던 과학적인 진리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미학에서 비판을 한 게 아니고, 과학 자체 내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거 역시 일시적인 진리에 지나지 않고 또 과학의 진리도 거듭해서 변화하고 새롭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과학의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토마스 쿤이 얘기하는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아인슈타인과 양자역학에서 일어나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획기적일까? 제가 지금 여기 그 도에다가 적었지만,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도 수학과 논리학과 물리학을 전공한, 이전에는 과학 철학자였는데 이후에 이제 형이상학을 전개하는, 그러니까 어쩌면 만물 박사에 가까운 철학자가 화이트헤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공부를 하게 되면 학문을 이렇게 분과적으로 나눠서 자신의 전공 영역을 지킨다. 그래서 요즘은 철학을 공부하면 그냥 철학을 학부, 석사, 박사를 공부해서 철학자가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분인 질 드레즈, 그다음에 하이데그, 아니면 이제 자크 데이다, 이런 분들도 다 학부에서 석사, 박사를 공부해서 철학자가 되고 철학 교수가 된 분입니다.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수학을 공부해서 수학 교수가 됐던 분이고, 철저하게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를 한 후에 신학이나 철학 공부는 자기가 수학이나 논리학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후에 집에 와서 부인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해서 전공이 아니고 일종의 부전공도 아니고, 스스로가 공부를 했던 논리학과 물리학이 만약에 이걸 종합적으로 사유한다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사유했던 것이 60이 넘어서 이제 하버드 대학 가서 철학 교수로 이제 임용이 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좀 특이하죠. 전공이. 그러니까 보통 60이 넘으면 퇴직을 해야 되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분을 영입을 했어요. 초대를 한 거죠. 사실 초대했을 때 하버드 대학에서는 당시가 분석 철학이나 언어 철학이 유행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화이트헤드는 버트란드 러셀과 함께 프린시피아 마테마티카라는 책을 통해서 논리학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학은 당시에 우리가 논리 실정주의나 분석 철학, 언어 철학이 나아가는데 정초점이 되는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분이 화이트헤드였습니다. 20세기 초반은 분석 철학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분석을 통해서 형이상학이 가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무의미한 것들 다
쳐내는 것이 최악이 해야 될 과업이었습니다. 일종의 해체 최악이죠. 구성이 됐던 해결 철학 같은 것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철저히 밝혔던 철학이 분석 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분석 철학을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예컨대 우리가 책상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책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책상이 하는 관념은 책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석분명한 진리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시는 어때요? 시는 눈에 보이지 않죠. 없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서 신이 하는 관념이 나오면 이건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해결 철학에서 얘기하는 정반합에 대한 변정법이나 실체 개념은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데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화이트헤드 철학은 당대 분석 철학이 위주가 되는 시대에서 본인이 이 분석 철학과는 다른 맥락에서 철학을 시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화이트헤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구 2500년을 지배해 온 것은 점의 사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은 말 그대로 포인트의 사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점. 왜 이 점이 중요할까요? 점은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어떤 부분도 같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을 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점의 사유가 플라톤 철학의 아주 기본이 되는 철학적 사유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는 사실 수학을 모르고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수학적 근거 하에서 철학적 토대를 세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이데아 개념이 만들어지고 서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실체 철학이 등장이 되고 이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정체성을 얘기할 때 동일성이 철학의 핵심이 되는 것이 실체 철학이고 그 근거가 다 점에 대한 사유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는 책상도 점이고 연필도 점이고 컴퓨터도 점에 의해서 다 환원 가능하다는 것이 점의 사유의 방식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데아적인 사유, 실체적 사유, 이런 사유가 서구가 2500년 동안 아주 지배적인 담론으로서 구성이 돼 왔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점이하고 얘기하거나 실체하고 얘기하지 않고 연필, 책상, 컵이라고 얘기해도 그 대상을 실체적으로 딴 것과 분리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은 자기 안에 점의 사유의 방식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컵이 컵 따위만 존재할 수 있을까? 보통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유가 대단히 정태적이고 그리고 자존적인 사유에 트이기 때문에 이 사유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식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네트워크 사이에 살잖아요. 네트워크는 일종의 망이잖아요. 망은 어떤 것도 분리될 수 없다는 관계적 사유인데 이 점의 사유를 가지고는 네트워크의 삶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실제 삶은 지금 네트워크적으로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줌을 통해서 강의하고 있는 것도 네트워크적 사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실생활에 적합한 철학적 사유의 방식은 무엇일까? 제 생각에는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 그런 네트워크 사유의 어떤 기본이 되는 철학적 사유의 어떤 기초적인 범주도식을 보여준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이트헤드는 앞서서 아까 얘기했지만 수학자였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시기로 나누어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수학의 시기, 두 번째가 과학의 시기, 세 번째가 이제 철학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진짜? 떠서 그래? 여기도 약간 돌려볼게요. 여기가 좀 이상하네. 약간 몸을 약간 이쪽으로 당겨보실까요? 네, 됐어요. 이제 됐어요. 사실은 모양이 이상했어요. 얘기하지 그런 거. 자, 볼까요?
자르면 되는데. 어. 그래, 긴장하지 말고 공수거치 해. 저는 무대 올라가면 신경 안 써요. 남을 올리는 게. 다시 합시다, 교수님. 네, 다시 합시다. 네. 자, 그 화이트헤드는 앞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점의 사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체적 사유가 점을 안다는 것은 본인이 수학을 전공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이제 전공을 하고 수학어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화이트헤드는 보통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면 수학이나 과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 잘 모를 수가 있는데 화이트헤드는 이 수학을 공부를 해도 수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전제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의 시기에 첫 번째로 적었던 가장 유명한 책이 보편 대수학의 원리입니다. 대수학은 잘 아시겠지만 데카르트가 대수학에 대해서 이제 정립을 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대 중세는 기하학이었다면 근대는 이제 대수학입니다. 기하학과 이제 우리가 좌표 기하학이라고 데카르트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의 운동을 수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좌표 기하학인데 이 대수학을 통해서 이 화이트헤드는 당대에 데카르트부터 자기 시대까지 내왔던 모든 대수학을 종합적으로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트헤드의 장점은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을 종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시기에도 쪼개졌던 대수학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시 종합을 해서 여기에서 어떤 전제에 의해서 대수학이 논의가 되는지 그걸 연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유명한 책은 프린치피아 마테마티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라틴어인데 수학의 원리. 수학의 원리가 뭘까요? 화이트헤드와 버트란트 러셀이 공제한 책인데요. 이 책은 3권 정도 나오고 나서 4권을 준비하다가 두 분이 사상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관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이트헤드와 이제 버트란트 러셀이 이 수학의 원리를 적었던 이유는 수학이 다 논리로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마치 기하학을 수를 통해서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한 데카르트와 마찬가지예요. 러셀과 화이트헤드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논리학이다. 논리하고 다 논의할 수 있다. 이걸 이제 프린치피아 마테마티카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은 잘 아시겠지만 콰이니아는 미국의 유명한 언어 철학자, 분석 철학자가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저서 중에 한 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책이지만 이 책을 읽은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책이 난해할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괴델리라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이 괴델은 수학이 불안정성 정리를 통해서 수학적 공리 안에도 증명되지 않는 공리가 있다고 해서 수학의 완벽성에 대해서 논거를 통해서 밝혀냅니다. 수학도 완전하지 않다. 그런데 이것을 밝혀냈던 근거의 책이 프린치피아 마테마티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사람은 농담 삼아 딱 3명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화이트헤드, 버트란트 러셀, 그 다음에 괴델. 이 3분만이 이 책을 읽었다. 그만큼 난해한 책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전공자니까 이 책을 읽었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저는 다 읽지 않고 서문과 중간중간만 읽었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수학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을 다 소화하는 것은 결국 쉽지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혹시 궁금하신 분 중에 1 더하기 2 왜 2인지 궁금하시면 이 책을 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 논리적으로 다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째 책 중은 물질세계의 수학적 개념인데요. 이 책은 물질세계를 수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책이 왜 중요하면 이 책이 1905년에 나왔어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원리가 1905년에 나왔거든요. 화이트헤드가 하버드 대학 가서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냈는 책 중에 본인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는 책은 어떤 겁니까? 물어보니까요.
물질 세계의 수학적 개념이 가장 독창적인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인슈타인이 시간, 공간, 물질을 합한 특수 상대성 원리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은 물질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상대성 원리의 핵심인데 이 얘기를 화이트헤드는 수학적으로 밝힌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물리적으로 밝혔다면 화이트헤드는 수학적으로 이걸 밝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공간, 물질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1905년에 화이트헤드도 이 책을 통해서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인슈타인과 상대성 원리에서 화이트헤드와 차이점은 있지만 이 개념에서 이제 점에서 선의 사고로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점보다 더 원초적인 것은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관계에서 시작이 되지 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유가 사형기하학이나 화법기하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홀로 존재하는 것은 처음부터 없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관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점에 대한 사유에서 선에 대한 사유로 넘어가는데 이게 우리가 물질과 시간과 공간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벡터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있다. 자, 요 얘기를 수학의 시기에 화이트헤드가 나한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화이트헤드가 수학자로 머물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내고 나서 영국에서 이제 왕립협회 회원이 됐어요. 회원이 됐다는 것은 왕립협회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공자다. 당신이 그 분야에서는 가장 탁월한 인물이다. 이걸 인정을 받은 거죠. 화이트헤드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화이트헤드는 관념의 모험을 즐겼어요. 두 번째는 본인이 다시 물리학자로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했던 수학을 물리학에 적용을 하는 것이 과학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과 전혀 다른 입장에서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밝히는 작업을 이 책에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연인식의 원리라고 해서 자연의 개념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뭘로 되어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자연을 그냥 대상이나 물체하고 생각을 하는데 화이트헤드는 자연은 사건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건은 한번 스쳐 지나가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을 보려면 흔적만 볼 수 있지 사건을 직접 마주칠 수는 없어요. 물론 내 몸도 사건이고 여기 있는 컵도 사건이고 커피도 사건이에요. 사건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지각할 때는 대상을 통해서 지각을 하지만 이 대상이 있기 위해서는 사건이 우선적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의 시기에 대상 중심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실체 중심, 점의 사유라면 화이트헤드가 선의 사유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건의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화이트헤드가 21세기에 지금 파변적 실제론이라고 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파변적 실제론을 얘기할 때 이 사건의 사유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는데 이 사유가 화이트헤드가 1910년대, 20년대 이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당대에 보면 특이한 사유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책이 사실은 뭐 둘레즈라든지 뭐 라뚜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화이트헤드 철학이 미친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만 하고 사실 은퇴를 했어야 되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화이트헤드를 또 초청을 합니다. 자, 와서 우리 철학 교수 한번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이트헤드가 부인하고 상의를 해서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는 배 타고 갔거든요. 배 타고 다시 미국으로 가서 60세가 돼서 화이트헤드가 철학 교수 임용이 됩니다. 이때 이제 냈는 책이 과학과 근대세계, 과정과 실체, 관념의 모험, 교육의 목적, 이성의 기능 등 이런 책들을 내게 됩니다. 과학과 근대세계는 20세기의 뭐 데카르트의 방법서에 버금가는 위대한 철학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철학자들이 과학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비판적으로 얘기하는데 화이트헤드는 여기에서 과학에 대해서 옹호도 하면서 근대 과학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근대 세계에서 주장되는 과학이 어떤 지점까지 가 있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서울 가서 대한대학에서 한 2년 정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뭐 상대성 원리도 나오고 양자역학도 나오고 신에 대해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과정과 실제를 내기 위한 화이트헤드의 어떤 이렇게 사전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20세기 책 중에 어렵다고 정벽이 나 있는 과정과 실제가 이때 이제 등장이 되고 과정과 실제가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평이하게 설명하는 관념의 모음이 나오고 그 나머지 책들은 본인이 이제 강의하면서 냈던 책들 이제 냈던 강의서들 최고 낸 게 교육의 목적이나 인성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화이트헤드가 이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진선미어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미스코리아 뽑을 때 진선미가 아니고 진리에 대한 가치, 선에 대한 가치, 미의 가치가 있다면 화이트헤드는 이 시기에 진리나 선의 가치보다는 미의 가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미의 가치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를 했죠. 언어 철학이나 분석 철학의 시대는 여전히 진리에 대한 가치, 이성에 대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하는 시대인데 미에 대한 가치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이성보다는 어떤 감성적인 것, 감정적인 부분, 몸에 대한 사유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대에는 시대적 사조를 보면 물론 이제 뽕띠 같은 사람이 어떤 신체의 현상학을 얘기하기는 하지만 그게 되게 주된 사유가 될 수는 없던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진리에 대한 가치에서 미에 대한 가치로 가야 된다. 어쩌면 지금 21세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의 가치로 본다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품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샤비오 같은 분이 화이트헤드 책, 요즘 샤비오가 이제 화이트헤드 해석가여서 전 세계에 많이 알리고 있는 미국의 영문학자인데요. 뭐 미국인 영문학자가 사실 철학책을 많이 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원체 미국의 철학은 분석 철학이나 언어 철학이나 인지 철학이라고 해서 과학에 가깝게 가기 때문에 사변적 실존이나 형이상학적인 것은 문학을 전공하는 분들에게 맡기고 본인들은 많이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샤비오가 곧 자기 전공은 영문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화이트헤드 철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연구를 많이 해서 책을 지금 많이 내고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샤비오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세기 미학은 압도적으로 숭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 숭고는 칸트 미학이죠. 자, 아름다움은 기껏해야 부수적이거나 보풍적인 것으로서 최악의 경우에는 회유적 보수주의로 간주하여 깎아내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제 이 이유는 숭고는 카오스나 무질서가 있는데 그냥 미는 카오스가 없고 코스모스 상태만 되기 때문에 보수주의적인 경향이 있다고 해서 이 좌파 지식인들은 숭고미를 되게 중시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아름다움을 중시하면 보수주의로 간주된 경향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화이트헤드는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며 자기 시대의 흐름을 정면으로 부스른다. 항상 화이트헤드는 좀 아웃사이드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자, 21세기 주요 미학적 학설을 재평가하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모든 문화적 표현 방법이 디지털 보호와 사이를 가로질러 전자적으로 보급되는 세계, 유전적 물질이 자유자재로 재조합되는 세계, 물질을 원자 및 아원자적 규모에서 직접 조작할 수 있게 된 세계,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디지털 사회에 살고 있고
바이오 시대에 살고 있고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자유자재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칸트의 물 자체가 없고 모든 것은 이미 다 드러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비밀스러울 게 없으며 더는 숨겨진 깊이하고도 말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지배적인 심리적 절차는 샘플링하기, 합성하기, 리믹스하기, 잘라내기, 붙이기를 포함한다. 자, 여기 보시면 다 and or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감춰진 것이 없어요. 그럼 뭐가 아름다운 것인가? and와 or, 예, 결합시키고 분리시키는 것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미학의 문제는 허먼의 것이기보다는 화이트헤드의 것이다. 충고와 매혹보다는 아름다움과 패턴화된 대비의 문제인 것이다. 내일은 다를지 모르나 적어도 오늘 미래는 화이트헤드적인 것이다. 이렇게 샤비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바이오 시대, 그리고 지금의 물질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시대에 가지는 모든 것들 재조합해서 본다면 이건 화이트헤드가 얘기하는 미적 존재론을 통해서 설명을 해낼 수 있고 또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샤비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물질적인 여러 가지 조작이나 바이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조작이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보화 시대에 AI에서 하는 여러 가지 디지털 보호화들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리믹스하고 합성하고 샘플링하는 잘라내기 붙이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앤들과 오알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결합시키거나 떼놓는 방식. 이걸 얘기했던 것이 화이트헤드가 수학의 시기에 모든 것은 앤더와 오알을 통해서 설명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1910년대 화이트헤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미적인 것을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그렇다면 왜 미의 사유가 중요할까? 네, 앞서서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사회는 디지털 사회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제가 뭐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디지털 사회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저도 이제 수의과 의사들이나 원장님들 만나보면 이게 이제 이 동물병원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이 됐더라고요. 네, 우리 대구대에는 반려학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과의 존재. 그러니까 반려동물은 인간과 같이 언어를 사용할 수 없지만 소통 가능한 지점이 뭘까? 도나 헬로웨이 같은 사람이 많이 얘기를 하고 한국 사회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방식에 대해서 훨씬 더 얘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질적이고 낯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세 번째는 환경 문제죠.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디지털이라든지 반려동물, 환경 이런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화이트헤드의 어떤 미적 존재는 이런 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미 칸트나 마르크스나 아도르노나 루카치나 후슬 하이데거도 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네들은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과의 어떤 미적인 관계, 디지털과의 미적인 관계, 환경과의 미적인 관계를 충분히 설명해낼 수 있는 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화이트헤드의 미적 개념은 이 디지털과 환경과 반려동물과 같은 것들과도 함께 살 수 있는 지점, 함께 대비를 구성할 수 있는 지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21세기의 사유로 우리가 넘어가는데 중요한 개념적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지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얘기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는 진리의 시기였습니다. 선의 이데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도덕과 진리를 일치시키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점의 사유를 중심이 고대 사회였다면 진리 중심의 사유를 중시했고요. 중세로 넘어가면 이제 선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선하다. 이게 중세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모방을 해야 될 것은 신이 선하다는 것을 어떻게 모방할 것인가. 지금도 우리가 많은 아이들이
착하게 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부모님들. 이 선한 본성에 대한 얘기, 이게 이제 중세의 사회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죠. 근데 이제 근대에 접어들면 다시 우리가 르네상스 잘 아시죠? 16세기의 르네상스를 통해서 고대의 어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이성적 사유가 다시 등장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근대 과학이고 우리가 얘기한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고깃도 에고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고 해서 진리 중심의 사유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차 대전과 2차 대전, 제국주의와 식민지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지금은 환경 문제까지 생기고 경영학에서는 ESG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환경과 경영과의 관계도 이제 빼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경제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죠.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탐색을 하기 위해서 한 번도 주된 패러다임으로 등장이 하지 않았던 미의 개념이 이제는 등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20세기 화이트헤드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는 많이 수용이 되지 않았지만 21세기에 와서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려동물,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총칭해서 볼 때는 이제 이성이 아니고 미를 통해서 봐야 된다. 화이트헤드의 미라고 하는 것은 패턴화된 대비를 통해서 보는 방식인데 대비는 양립 가능성과 양립 불가능성 사이에서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잘라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는 것. 이게 이제 양립 가능성과 양립 불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하우스와 코스모스 사이에서 끊임없이 상호 대비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화이트헤드가 얘기하는 미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릴 때 강아지 키우면 다 이제 마당에서 키우고 그리고 한 번도 병원에 보낸 적이 없고 개하고 소통하는 것은 그냥 줄 묶어 놓고 그냥 가끔씩 인사하는 건데 요즘은 다들 집에서 키우잖아요. 이제 이런 방식이 양립 가능성이 이제는 집 밖에서 집 안으로 이제 반려동물이 들어온다는 것. 이것도 이제 과거의 시대와 현재의 시대가 달라지는 대비의 방식이 강아지나 고양이와 인간의 관계가 달라지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개연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 거는 다들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교육과 화이트헤드 철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왜 화이트헤드 철학이 지금 교육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아까 얘기했지만 근대에서는 이성을 중시하면서 또 다윈의 친화론이 나오면서 경쟁 중심의 어떤 교육학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운다는 것은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즐겁다는 것보다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공부로서 한국 사회가 이제 지배를 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세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통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진 자리까지 올라가거나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지 못했던 자리를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공부를 통해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빅토리아 시대 이후에 서구 사회에서도 귀족이 하는 세습이 없어지고 나서는 경쟁을 통해서 누구나 이기는 자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된다는 사고방식. 이게 이제 이성 중심의 사유죠. 자, 그게 사실 우리가 경쟁적 패러다임으로서 교육에 이제 놓여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식민지에서도 그런 경쟁을 느껴서 많은 한국인들이 만주에 가서 그 경쟁에서 이겨보기 위해서 한국의 근대화를 이룩한 뭐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 최규하 전 대통령도 다 만주 출신이죠. 그래서 이 식민지 사회에 살면서 경쟁에서 그래도 정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해서 그네들이 다 만주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이 하는 패러다임은 식민지 사회에서도 이 조선반도에 살던 한국인들은 뼈저리게 느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수용하면서 경쟁적 패러다임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지난 300년간 서구의 철학은 유물론 철학이고 그건 고정된 환경에서 생존 경쟁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고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파이는
경쟁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결국 제국과 식민을 나누는 방식이고 자본주의에서 이긴 자가 다 가지는 방식이고 논의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헤드가 과학과 근대세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경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화이트헤드 경쟁을 인정해요. 문제는 누굴 탈락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육자인 한 이 점에 관해 분명한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 배출되어야 할 인간연과 가르쳐야 할 실천적 윤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1등 하는 자를 우리가 배출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1등은 결국 이기적으로 내가 이겼기 때문에 다 가져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지금 ESG 문제도 마찬가지고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죠. 가진 자는 자기가 주변 세계를 아무렇게나 황폐시켜도 되는 것인가. 이게 결국 선진국이 우리가 제국이 식민지를 만들고 환경을 파괴한 주된 이유이죠. 그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얘기는 누굴 탈락시키고 누굴 탈락시키지 않아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인간연과 윤리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존 경쟁, 후성 열패, 계급 투쟁, 무역 경쟁, 전쟁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OECD 국가 중에 청소년과 젊은이의 자살률이 가장 높죠. 지금도. 그게 결국은 경쟁의 패러다임, 서구 열강이 우리에게 준 것을 그대로 우리가 모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고 얘기하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 패러다임을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수용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 지점이 지금 봉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말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2030년대 되면 내연기관이 다 없어지고 전기자동차가 다 바뀐대요. 자동차만 다 바뀌어도 지금의 환경오염을 30%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는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팔 때도 환경을 염두에 둔 자동차를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하더라도 이제는 타자와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가 EU라고 얘기를 하죠. 이네들이 이제는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연합된 삶을 살고 싶어요. 자, 결국은 전쟁은 모든 것을 동시에 파괴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이 1차 대전, 2차 대전에 주범의 역할을 했는데 얼마 전에는 시리아 난민을 100만 명 이상을 수용을 했습니다. 100만 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한국이 만약에 100만 명의 어떤 난민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독일이 우리가 유대인을 핍박하고 수용소에 보냈던 사고방식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경쟁보다는 조화,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68 혁명 이후에 1969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의 시험 성적을 순위로 매기는 방식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프랑스도 대학을 다 1대학, 2대학 붙이지 대학의 명칭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결국은 경쟁 중심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야 될 방식을 통해서도 그 국가가 잘 사는 방식을 고민했다는 거죠. 1968년에.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나가야 될 방향은 경쟁보다는 협력과 공감을 하는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이게 이제 경쟁의 패러다임이 아니고 조화의 패러다임, 미적인 패러다임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화이트헤드의 어떤 철학적 개념을 미적인 개념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화이트헤드 철학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 철학을 조화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보다는 화이트헤드는 코어디네이션, 조절, 조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도 경쟁보다는 함께 살아가면서도 경쟁이 그 안에서 나오는 방향. 경쟁이 우선시 되지 않는 것. 이게 필요한데 아직은 우리가 경쟁을 우선시하고 조화나 조정은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조화나 조정을 얘기하면서도 그 안에 경쟁을 두는 방식. 이제 이걸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가 화이트헤드의 어떤 미적 존재론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화이트헤드 철학은 철저하게 반코페르니쿠스주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코페르니쿠스 하면 이게 이제 칸트의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부의 세계에는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외부 세계는 다 무질서해요. 이걸 구성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칸트는 인간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특히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 이게 결국은 휴움이 인과적 회의에 빠지면서 과학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의주의적으로 빠지면서 이 회의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칸트가 선험주의를 가지고 오거든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근대에 물들게 하면서 인간이 전부고 특히 제국에서 계몽이 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주의. 이게 결국은 제국과 식민을 나누면서 자기같이 이성적이지 않은 모든 민족은 계몽을 해야 될 존재로 보는 거죠. 이게 결국 칸트의 인간 중심주의가 확장이 되면 이성을 가진 자와 이성을 가지지 않은 자를 나누는 거죠. 배운 자와 배우지 않은 자를 나누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레비스토스 같은 20세기의 문화인류학자는 열대에 있는 원주민들도 범주 개념이 있다고 해서 범주가 없다는 칸트의 사고방식을 철저히 깨어지는 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각자의 범주가 있지만 자신의 범주가 맞지 않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범주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거죠. 이게 결국은 문화적 상대주의로 넘어가는 이제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헤드 철학은 과정 철학이고 사건 철학인데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고 반인간 중심주의입니다. 화이트헤드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과정과 실제인데 화이트헤드는 인간의 의식을 하찮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다른 어떤 감정이나 의지에 비해서 더 중요한 건 아니다고 얘기해요.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식이나 사유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서구의 아주 중심적인 사고방식인데 화이트헤드는 과정과 실제에서 사건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다 사건이거든요. 사건으로 보면 이성은 가끔 이제 얹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잠잘 때는 이성이 없잖아요. 기절해도 이성이 없죠. 그래도 인간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화이트는 이렇게 해요. 잠잘 때도 있고, 뭐 깨어날 때도 있고, 기절할 때도 있고, 밥 먹을 때도 있는데, 이성만 가지고 인간을 얘기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데카르트가 인간은 사유할 때만 인간으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화이트헤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를 깬다는 것은 이성 중심주의를 깬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화이트헤드가 근대 철학을 비판하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에게 파악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파악은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파악은 모든 존재는 바깥에 있는 것을 파악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김밥을 먹는데 김밥도 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도 김밥을 파악을 하지만 파악을 한다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상호간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먼지도 가을빛을 파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상호간의 파악을 통해서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파악 개념을 통해서 화이트헤드가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다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성을 한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얘기인데 화이트헤드가 모든 존재가 파악을 한다는 것은 모든 존재가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존재도 힘이 없는 존재는 없어요. 우리가 예술가들이 보면 얼토당토하는 것을 그리는 거죠. 세잔이 제일 많이 그게 사과잖아요. 사과가 뭐 영혼이 있습니까? 그냥 먹으면 없잖아요. 근데 사과가 세잔을 유혹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커피는 힘이 있는 거죠. 저를 유혹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그 힘을 가지고 상호간에 조정을 하는 이것을 미적인 것이라고 보십니다. 힘이 있다는 것. 예. 그러니까
왜 이전에 제국과 식민지가 있고 인간 중심주의로 넘어간다면 인간만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인간이 구성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사실 미적 개념이 빠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존재가 힘이 있다는 것은 상호 조정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순응을 해야 된다. 예. 커피를 내 마음대로 썬맛이잖아요. 근데 썬 커피 맛을 내가 콜라같이 단맛으로 바꾸는 것은 아주 어리석죠. 커피 맛에 순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커피가 쓸 때 맛있다고 얘기를 하지 커피가 콜라 같은 맛이 내면 어때요? 아, 맛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커피의 힘에 순응을 하는 거죠. 이게 화이트헤드가 얘기하는 상호 적응을 하는 방식이라고. 그래서 미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힘과 나의 힘을 상호 적응을 하고 있는 것. 이게 화이트헤드가 얘기하는 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뭐, 예, 더 길게 하기보다는 요 정도 얘기하고요. 요 밑에 제가 적은 것 중에 taking account of라고 해서 고려한다, 숙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이트헤드가 여기 과학과 근대 세계에서 고려한다는 것을 지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려한다는 것은 다른 대상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느끼는 것을 얘기합니다. 화이트헤드는 전자는 원자의 핵을 고려하면서 궤도를 도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수미안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전자는 핵이하는 동료의 중요성을 자기 몸에 등록하고 활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향을 서로 간에 미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무든 주변의 산, 빗물, 바위 등을 고려해서 활동을 한다. 나무의 일생은 그런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이다. 이렇게 보시고 모든 존재는 taking account of를 한다는 거죠. 이게 지각입니다. 지각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상호간의 영향을 받아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미적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화이트헤드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품격적 인간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미가 된다는 것은 각자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화이트헤드는 정치 체제 중에 민주주의 사회를 가장 좋아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각자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품격은 스타일과 연관이 있는데 이렇게 미학자 중에 화이트헤드의 스타일 개념을 되게 좋아해서 많이 사용하는 미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번역을 할 때 제가 스타일, 품격이하고 번역을 좀 했는데 스타일 그 자체로 얘기를 해도 됩니다. 스타일은 원래는 스틸루스라고 해서 로마 시대의 필기구를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지문처럼 각자의 글씨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라이프니츠의 단자연과 마찬가지로 화이트헤드도 원자연이거든요. 각각의 액츄얼 오케이전은 각자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인을 하는 이유도 각자만의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모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미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미적인 힘을 각자의 방식이 상호 적응하고 조화해내는 방식이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미적인 힘을 억압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의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진리는 명령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너 이렇게 해 하면서 숙제를 내면 아이는 그 숙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칸트의 반성적 판단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진리나서는 이미 전제된 답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학교 공부가 요즘 아이들이 힘든 거는 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명령을 해요. 이렇게 해야지만 네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 착한 인간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제된 답이 있는 방식이죠. 미는 전제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헤드의 미적 존재론이 중요한 것은 전제된 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스타일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칸트의 미학을 요즘 현대에 와서 중시하냐면 진리나 선은 전제된 답을 가지고 우리가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갑갑하고 답답해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속해서 교사나 교수는 답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푸는 인간들
학생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왜 그때 자기 자신을 풀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예요? 네, 음악, 미술이잖아. 거기엔 답이 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느끼고 싶은 거 느끼는 거. 이게 결국은 미적인 행위가 아이들에게 해방감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화이트헤드가 얘기하는 이렇게 품격 있는 인간 스타일은 각자가 느끼는 미적인 것을 향유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적인 힘은 농통함, 어떤 일을 할 때 어테인먼트하고 해서 그 농통함과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이 농통함과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예술가들은 나이가 들어서 성숙한 위대한 예술가들 보면 자기가 하는 예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에 어떤 절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결국은 자신의 어떤 스타일, 우리가 구성을 한 품격적 인간을 딱 볼 때 향기가 나는 인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사또 마나부와 한국의 손우정이가 하는 교육 방식이 화이트헤드의 교육제학과 가깝다고 연구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로 미학과 정치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 이전에 논문을 한번 발표한 내용 중에 제가 조금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중간 부분을 제가 잘라왔는데요. 자, 코로나19 때 지금 제 주변에 지금 강의 듣는 분 마스크